안녕하십니까. 이름도 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협동조합 운영 역량을 맡고 있는 김지상입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원전은 지난 그 대선 때 4명의 후보 전부가 탈원전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원전 문제는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까리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쪽은 이제 전기 발전이나 교통, 이제 자동차 같이 그런 교통 부분하고 산업 부분, 농업 부분 이렇게 크게 네 부분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쪽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도 지금은 휘발유나 디젤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걸 전기로 사용하게 되면 또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은 쉽지는 않죠. 산업 공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우리가 철강이랄지 아니면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것도 이제 장기 과제로 많이 줄여나가야 됩니다. 농업 부분 보시겠지만 농업의 그 온실가스는 대표적으로 메탄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그 목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축, 소나 양, 돼지를 기르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살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전기와 교통, 이 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중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가장 많은 노력이 지금은 전기 생산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발전원별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이 석탄이 물론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490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합 화력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39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솔라도 일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력, 풍력, 원자력 있죠. 원자력이 굉장히 작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를 만드는데 12g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PCC에서 발표된 게 2014년에 발표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전 단가를 따지면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높죠. 157원으로 2015년 기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68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전 세계 원전 노고자들이 이 원자력 발전 없이 이 온실가스 감축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싼 원전을 안 쓰냐? 가장 싼데. 근데 이제 그동안 환경주의자들은 원전은 안 된다,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굉장히 많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좋은 원전을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전체 원전을 다 셧다운하기로 했는데 왜 그럼 원전을 폐쇄하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전 바로 닫자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어떤 다른 반대 이유 때문에 이것들을 서포트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CC가 작년에 우리 송도에서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 기후온도가 그 SR15라는 스페셜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큰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경로든 지금처럼 살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시켜서 하는 새로운 방법 모두에서도 원자력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 이후에 이제 또 원자력 업계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원전을 꼭 유지하거나 확대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되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이 전부 선인가?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간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온실가스 감축과 이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 성장을 제1로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빈곤을 탈출하려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온실가스 감축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해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빈곤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못하면 더욱더 빈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비료도 뿌리고 그 다음에 트랙터도 운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그 목표들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이해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전원 자체 내에서도 어느 관점을 봐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청정도, 탄소가 얼마만큼 적게 배출하는가 청정도예요. 그러면 석탄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죠.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그러면 그 발전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사람들 그 위생이랄지 아니면 사고, 재난에. 석탄은 우리 알다시피 미세먼지 엄청나게 쏟아내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이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석유 그 디젤유나 휘발유에서 미세먼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청정도와 안전성이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걸로 대체돼야 될 그런 에너지들입니다. 그다음에 석탄은 장점은 이제 싸죠. 석탄은 그 지구상의 매장량도 무지막지하게 많고 그냥 호주 같은 데는 그냥 덤프트로 파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 정도로 싼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국가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석유는 에너지원으로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수송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이 중에서 석유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석유는 이게 전기처럼 바뀌면 석유 시대는 완전히 갑니다. 석유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스는 지금은 이게 트랜지션 퓨얼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한 중간쯤 되는 그런 에너지라고 합니다. 청정도도 이렇게 아주 나쁘지도 않고 탄소도 좀 적게 발생하고 안정성도 이렇게 미세먼지도 별로 발생하지 않고 가격도 이렇게 아주 높지 않고요. 지금 이제 미국 그 셰일 가스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동아시아 그 LNG 가스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통 한 12불주마다 지금 4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탄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가스 시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탄소 발생이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요. 원전은 아까 보시다시피 청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 체르노빌하고 그 후쿠시마 사태 봤듯이 한번 사고가 나면 수백만 수천만이 이렇게 자기 정든 고향을 이렇게 해서 이주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안전성이 취하고 비용은 작죠. 재생에너지는 CO2도 별로 발생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랄지 재난 위험도 없는 데 비해서 아직은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둑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집을 도둑으로 보호하려면 뭔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경찰을
세금을 많이 내서 좋은 경찰을 이렇게 유지하든지 돈 주고 보건회사에 맡기든지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사설 교원을 쓰든지 돈 안 된다고 조폭 쓰면 이제 조폭이 자기 집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전이 이렇게 청정도랄지 비용 면에서 좋은 면이 있는데 그러면 조폭과 같은 조직폭력과 같은 문제가 없는지 가령 인간 스스로한테 그 기후변화만큼 큰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그럼 뭐가 위험한지, 원전이 이제 원자력 발전하니까 원자폭탄처럼 이렇게 폭탄처럼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전과 원자력은 조금은 다릅니다. 뭐 출발점은 같지만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지면 아주 높은 그 고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엄청난 속도로 열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서 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면 일단 고열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워낙에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주변에서 이 공기가 채워야 되잖아요. 진공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 폭풍에 웬만한 건물도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도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던 방사선이 여기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이게 떨어집니다. 이 낙진이라고 그러는데 또 낙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폭발 때 38만 명 중에서 16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5에서 20%가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피폭이 되면 그 셰리님을 이번 그 미니 CG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죽는 과정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사능 피폭의 문제는 본인 자신한테 뭐 사망하거나 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변형되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계속 그 유전자가 유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로 새로운 종을 개발하기도 하거든요. 돌연변이를 일부러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20% 정도가 자녀한테 그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기형아 모습인데요. 다른 기형아들은 워낙이 보기가 흉해서 제가 그나마 가장 덜 흉한 그 기형아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라는 좀 제외하고 너무 보기가 흉해서 그 정도로 많은 그 어려움을 남깁니다. 근데 이제 이 히로시마 원전이 폭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터진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 원전은 64kg의 우라늄 235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1kg만 실제로 폭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적게 폭발하는 거는 그 뭐 원자폭탄의 그 피직스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없지만 이렇게 2kg밖에 폭발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구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원전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원전이 터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폭발을 보잖아요. 페렌을 보고 후쿠시마 봤지만 폭발이 핵연료가 폭발한 게 아니고 핵연료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하거나 핵연료가 물을 끓였던 증기가 압력이 높아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물질이 폭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폭발 과정이 뭐 아무 문제 그냥 폭발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만 죽는데 그 폭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사성 물질이 이런 1톤의 핵연료가 다 소모되고 난 다음에 원래 방사성보다 훨씬 많은 방사성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예요. 근데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분열 물질이 생기는데 핵분열이라는 것은 우라늄이 굉장히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벼운 원소로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과정에서 방사성이 나옵니다. 이걸 핵분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원폭에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핵분열 물질만.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원소들, 그러니까 우라늄보다 더 원자 번호가 높은 고독성, 고방사능의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걸
이걸 핵 분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입장에서는 원자력 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플루토늄이랄지 이런 악지네이드 계통 물질들은 이 방사선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1년량을 지구에 골고루 깔면 지구 전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독성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폭발이 아니라 이 방사성 물질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폭발을 안 했더라도 우리 지금 사용 해결료에 엄청난 이런 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사람이 방사성 또는 방사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우리 어릴 때 지금 학부분들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교련을 배웠습니다. 교련을 배우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많이 배웁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입니다. 원자 핵입니다. 베타는 전자고 감마는 일종의 빛입니다. X선 같이 아주 에너지가 높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선은 종이 정도도 못 뚫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다 위험한데 사람한테는 알파선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옷만 입으면 다 방어가 됩니다. 베타선은 전자기 때문에 알루미늄 정도면 이렇게 방어가 됩니다. 이렇게 방호복막 입으면 베타선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아주 두꺼운 납차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뚫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이 외부에 쏘일 때는 주로 감마선이 제일 위험한데, 만약에 음식으로 먹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방사선이 오염된 물고기랄지 채소를 먹게 되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다 위험합니다. 체내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방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사능 단위가 있고 방사선량 단위가 있는데, 저희가 체르노빌 때문에 아마 시버트란 단위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버트는 그레이하고도 비슷한데 1kg 물질에 1줄의 방사선 에너지가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인체가 60kg라고 그러면 60줄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1시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줄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에너지 단위냐면, 우리 1칼로리,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200칼로리 정도 흡수하나요? 1200칼로리. 근데 영양액에서는 킬로칼로리를 칼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1200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보통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1킬로칼로리가 4200줄이에요. 그러니까 1줄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60줄만 흡수를 하게 되면 1시버트가 되는데, 그 1시버트로 어떻게 되냐면 30일 후에 10%가 사망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에너지라는 게 아주 미미한 에너지만 인체에 노출이 돼도 1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방사선이 인체 영향인데, 흉부 엑스레이 할 때 0.04 밀리시버트 정도를 우리가 익스포즈 됩니다.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태 후에 2주를 결정한 근거가 평생 350 밀리시버트를 이 땅에서 내가 익스포즈 될 수 있다고 된다는 땅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주시켰어요. 평생 350 밀리시버트면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죠. 근데 이 에너지로도 사람이 암에 걸리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원전과 원자폭탄을 이렇게 좀 혼동하는데, 원전과 원자폭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최초의 원자로는 미국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가지 종류로 만드는데, 우라늄은 천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천연으로 0.7%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80%로 농축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당시에 이 우라늄 농축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 전기의 10%를 썼다고 그래요. 우라늄 농축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원자로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굉장히 값쌉니다, 만들기가. 그래서 원자로를 만들어서 플루토늄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사형으로 시작된 거죠. 이 원전 있는 역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막 실험할 수 있어요. 군대니까. 그 다음에는 잠수함과 항공모함용으로 원자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하에 물속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잠수함용 원자로가 지금 현대 거의 모든 원자로의 중심이 되는 경수로의 시작입니다. 물론 항공모함용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수로가 만들기 제일 쉬웠기 때문에 이 용으로 먼저 군사용으로 테스트를 하고, 군사용은 사람이 몇 명 죽어나가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대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줬어요.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민간업자들이 경수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경로우전등이 생기니까 1950년부터 개발된 원자로가 거의 2100년까지 경수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소 2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1세대에서 개발된 경수로가 조금씩 이렇게 진보되는, 이렇게 뭐 좀 기술 개량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의 이제 가장 기본인 프레셔라이즈드 워터 리액터라고 하는데, 이게 가압 경수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압력을 가한 라이트 워터, 가벼운 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경수가 뭔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경수로인데 이게 일반 화력발전소하고 같은 면이 있으면서 틀린 면이 있습니다. 같은 것은 전기를 끓여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돌면은 이 발전기의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고정자는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 주변에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전기가 힘을 잃죠. 여기서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힘을 잃으면은 여기서 차가운 물이 들어와서 이걸 수증기를 물로 바꿔줍니다. 이걸 복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다시 이 발전소 내에 들어가고, 이 뜨거운 열 때문에 다시 스팀이 돼서 발전기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차이가 뭐냐면, 화력 발전소는 여기 연료가 석탄이나 뭐 석유나 이런 겁니다. 그냥 화석 연료라고 본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 연료가 핵 분열에 의한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 분열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 구조는 약간 틀리지만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연료가 우라늄 235의 분열에 의해서 생기는 열이라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연쇄 반응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이게 그 연쇄 반응이란 말은 핵과학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뭐 일상 용어로도 많이 쓰죠. 체인 리액션에서 거의 일상 용어가 되시피 한 용어인데, 연쇄 반응이 이렇습니다.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 235를 때리면 두 개의 물질로 쪼개지고, 거기서 더 많은 중성자가 나와서 더 많은 리액션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두 개씩만 나온다 해도 한 번 지날 때마다 두 배씩 커지는 거죠. 그럼 뭐 10번만 지나도 2의 10승이니까 1024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진행되는 속도가 뭐 그 나노세컨드 정도의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235가 0.7%예요. 근데 자연에서는 폭발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폭발하려면은 순수한 우라늄 235가 거의 100%에 가까운 우라늄 235가 일정 이상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계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라늄은 52kg이 필요하고 플루토늄은 10kg가 필요하죠. 플루토늄이 싸기도 하고 인계 질량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폭탄을 만드는데 훨씬 효율적인 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뭐 파키스탄 이런 데가 길을 쓰는 겁니다. 우라늄은 돈이 비싸게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우라늄
52kg을 그냥 놔두면 그냥 폭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저기에 우라늄 폭발이 인계 사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라늄이 가령 30kg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누가 실수로 이렇게 같은 장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바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폭발하면 52kg 중에서 1g도 폭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모이잖아요. 모이자마자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작은 폭발한 다음에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쪼개진 두 개의 물질을 여기서 폭발을 시키면 이 압력으로 여기 두 개 합쳐졌다가 조금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폭탄의 원리는 인계 질량 이하의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화약으로 이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근데 이게 화약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폭발 시작해서도 바로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을 더 벌어주는데 그래서 한 1kg 정도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64kg의 우라늄, 52kg의 우라늄 235가 있어도 1kg밖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폭발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수소폭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쨌든 원자폭탄은 인계질량 이하의 순수한 우라늄 두 개를 결합시키면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그 공학적 지식이 있으면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쇠 있고 우라늄 두 개 만든 다음에 여기다 기폭장치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쉬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맘만 먹으면 뭐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에너지를 구할 수도 없고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농축 하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고농축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80%, 60, 100% 하면 돈이 들어간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농축 하에서 보통 경수로는 3% 정도 농축을 하고요. 중수로는 천연은 우라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농축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연쇄 반응 확률이 낮아요. 그러려면 연쇄 반응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감속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폭발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느리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멈추려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게 제어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복잡한데요. 우라늄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연쇄 반응은 속도가 빠른 중성자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야만이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른 중성자를 속도를 낮게 하는 것을 감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뉴트론, 중성자는 높은 에너지에 나오는데 실제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높은 중성자를 속도가 높은 중성자를 낮은 중성자로 바꾸는 걸 감속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중성자를 고속 중성자, 이런 중성자를 열 중성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속 정식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속 정식로가 정식로가 고속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정식로라는 뜻에서 고속 정식로입니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다 낮은 저속 중성자를 씁니다. 그러면 중성자를 속도를 낮추려면 당구 치다 보면 이렇게 당구를 부딪히면 이게 탄성산란에서 두 개가 다시 맞은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잖아요. 다시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속도들은 낮아져 있죠. 그것처럼 중성자를 물질에 부딪히면 속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이제 그런 물질들을 감속제라고 그러는데, 그 감속제의 조건이
속도를 낮추되 그 중성자를 흡수하면 안 돼요. 흡수해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가령 찰흙을 두 개를 부딪히면 두 개가 이렇게 뭉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뭉치지 않고 당구공처럼 속도만 낮아지고 이렇게 그대로 운동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흡수는 작으면서 감속을 잘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산소, 탄소. 탄소는 흑연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필심 같은 흑연인데 탄소도 아주 좋은 이 감속제입니다. 산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소는 일반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원자핵 하나 있는 수소거든요. 그것은 감속은 괜찮은데 흡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은 감속도 시키면서 흡수도 하는, 그러니까 흡수제이면서 감속제입니다. 근데 중수소, 그러니까 수소 중에 이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는 흡수도 잘하고 흡수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감속을 잘합니다. 그래서 중수, 그러니까 중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는 중수는 탄소처럼 우수한 감속제이면서 흡수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로의 종류를 이렇게 감속제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흑연 감속, 경수 감속, 중수 감속. H2O를 경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가벼운 수소이기 때문에 경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냉각 방식 중에는 이 물로 일반 물로 이렇게 이 냉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 그러니까 D2O죠. 그러니까 중수하고 결합된 산소하고 결합된 물로 식혀주는 중수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월성의 중수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연으로 감속하는 그런 중수로가 있는데, 일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흑연 감속로로 대표적인 게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이 흑연 감속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로 냉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속은 전부 다 흑연으로 합니다. 그러면 왜 원자력 발전소를 냉각을 시켜야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나게 고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열을 식혀서 그 열을 다른 쪽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냉각제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감속제가 뭐냐, 그 다음에 냉각제가 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가압 경수로하고 가압 중수로, 비등 경수 이 세 가지 장점은 감속제와 그 다음에 냉각제를 동일한 물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감속제이자 냉각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집니다. 한 가지 물질로 냉각과 감속을 다 시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게 연쇄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출력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럼 1기가와트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자력 발전소라면 1기가와트에 맞는 열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만약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이게 열 생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제어라고 그러고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 컨트롤은 제어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성자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이 핵연료병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 중성자를 이 제어봉이 흡수를 해서 연쇄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봉이라고 하고, 위에 보시면 가학경술에 제어봉이 이렇게 핵연료봉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 생산이 너무 많이 되면 이걸 조금 더 넣어주고요. 이게 열 생산이 너무 적게 되면 이걸 조금 더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원자력 발전은 세 가지 원리. 하나는 첫 번째는 감속. 그러니까 연쇄 발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성자
에너지를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한 열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냉각을 쉽게 하는 냉각제, 그 다음에 출력을 조정하기 위한 이런 제어봉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터져서 냉각수가 만약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 제어봉을 일시에 다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연쇄 반응이 일시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하고 원자폭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연쇄 반응이 느리게, 물론 이제 원자폭탄에 비해서 느리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느린 건 아닙니다. 느리게 연쇄 반응을 느리게 해서 느리게 하고 제어 가능성을 만들어서 열을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냉각제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감속제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수로가 거의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채택이 됐어요. 특히 가압 경수로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비등 경수로가 한 10% 내외고 그 다음에 중수로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가압 경수로입니다. 그러면 왜 경수로가 이 시장을 장악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잠수함용으로 개발돼서 이제 이미 개발이 끝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시험과 안정성 테스트를 이미 군사용으로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 웨스팅하우스나 GE 같은 회사에서 그 기술을 갖고 이제 원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거대 기술은 이 시장에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 경로 우전성 때문에 다른 걸 바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입니다. 물로 감속제와 냉각제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가령 중수로 같은 경우는 중수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중수소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추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로가 싼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관리용이성인데 우라늄 235의 농축은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국가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냐면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5대 상임이사국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에서 허용한 나라들, 가령 일본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는 그 나라들에서 농축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축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 여기 월성에 중수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폭탄을 몇 번이나 만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 우라늄 미세상처의 농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한 나라에서는 농축된 우라늄 235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이 오랫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못 만들었어요. 이걸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물질의 추출이 어렵습니다. 플루토늄 239가 필요한데 경수로에서는 고품질의 플루토늄 239가 나오질 않습니다. 중수로에서는 아주 고품질의 플루토늄 239가 나오기 때문에 중수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잠재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월성이라고 해봐야 바로 경주하고 울산 사이입니다. 거기에 중수로 4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원자폭탄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래요. 경수로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이제 경수로가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 측, 이걸 1차 측이라고 하는데 1차 측에는 굉장히 고압의 물이 흐릅니다. 물이 고압이 되면 100도 이상 안 끓어요. 그래서
153기압으로 높은 기압을 유지하게 되면 315에 돼도 물이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온도에 액체의 물이 이렇게 수전을 하게 되고 이쪽은 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100도만 이상 되면 끓는 거죠. 그래서 315도에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을 끓여서 터빈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 1차 측, 그 다음에 여기 터빈을 조종하는 2차 측, 그 다음에 터빈 조정 물을 식혀주는 3차 측, 이 세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우리나라는 대충 거의 대부분 바닷물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강이 없고 강이 겨울에는 별로 흐르질 않기 때문에 강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못 만듭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에 만든 원자력 발전소가 한 70% 정도 돼요. 미국의 3마일 그 원폭도 원자력 발전소도 강에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되면 만약 여기가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이게 기체가 돼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흐른다면 여기에 뭐 조그만 금이 갔다 하더라도 물이 찔찔찔 흐르지 이게 폭발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고압의 고온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 노출이 생기면 폭발적으로 냉각수가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그 연료봉을 전부 다 지리코민이라는 합금으로 전부 다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봉들이 핵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바깥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를 지리금으로 다 코팅해 놨기 때문이거든요. 지리코늄이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물질입니다. 1000도 이상이 돼야 녹는, 철하고 비교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 산화피막이 형성돼서 그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고가 나서 여기 냉각이 안 되면 수천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지리코늄이 녹습니다. 녹아서 여기 있는 물과 반응해서 이것처럼 지리코니아가 되고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수소란 게 엄청난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사고 중에서 이 수소 폭발이 굉장히 흔한 이유가 이 연료봉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물이 액체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액체는 감속제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도 이 반응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속 효과가 똑같죠. 그래서 물이 온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이게 반응성이 줄어야 되는데 반응성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정지, 컨트롤러들을 다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여기 있는 열이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르노빌은 실제로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폭발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증기압이 너무 높아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은 여기서 생기는 수소의 폭발, 그 다음에 이 안에 압력이 너무 높아서 전기가 폭발하는 두 가지 폭발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제어봉을 삽입하게 되면 그 연쇄 반응이 끝이잖아요. 그럼 연쇄 반응이 끝이면 더 이상 열이 안 나와야 되는데 화력 발전소는 연료를 주입하다가 사고 나면 연료 주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열 생산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비상정지를 해서 연쇄 반응을 끝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옵니다. 열출력의 7% 정도가 이게 정지를 시켰으면서 열이 계속 나오는 거죠. 가령 1기가와트, 우리나라 원전이 하나가 보통 100만 킬로와트, 1기가와트입니다. 근데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기가와트의 열을 생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이 효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라 하면 200메가와트의 열입니다. 그 열이 얼마나 많은 열이냐면 시간당 등유 2만 리터를 들이붓는 거하고 똑같은 열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정지를 해도 냉각이 안 되면 똑같이 폭발할 위험이 있는 거죠. 이 후쿠시마가 이런 일입니다. 후쿠시마는 비상정지가 됐어도 냉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압력이 실제 견딜 수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원전 현황을 지금 봐야 되는데요. 세계 원전은 지금 80년대 중반에 최고점을 찍고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IPCC 예언대로 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죠.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발전은 더 적습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을 만드는 것.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드는 게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장래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피켓에서 줄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3마일에서 원자력 사고가 생겼고요. 그래서 노심이 녹았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들이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에서. 미국은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실제로 체르노빌 이후에는 거의 원자력 발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탈원전을 한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또 위험을 잊어먹죠. 20년 동안 사고 안 났는데 해서 또 짓기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이쯤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안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원전 이게 짓는 걸 보면 대부분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짓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많이 짓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동 남아시아에서 많이 짓는데 이것은 인도하고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4기 주어졌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은 대체로 러시아에서 짓고 있어요. 러시아는 체르노빌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거의 안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게 원전이 이렇게 퇴조를 했는데 원전 퇴조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큰 사고도 있지만 일단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가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원전을 짓는데 누가 용인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아무도 용인을 안 하는 거예요. 큰 사고를 보고 나서는. 가령 지금 체르노빌에서 제주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 3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다 고향을 떠나서 딴 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그래도 지을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못 짓는 거죠. 주민들이 사고 나면 자기 고향을 영구히 떠나야 되는데 누가 그걸 허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수용성 때문에 거의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현황인데요.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한 25기 정도 되고요. 대체로 동해안에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동해안에 많이 짓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전기 수요가 많죠. 공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동해안은 수심이 높고 도수관만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냉각하기 쉽죠. 세 번째는 이쪽이 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상대로 적습니다. 근데 서해안에서는 여기 영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영광 원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업이 많이 발전한 지역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도수관만 차이가 커서 이 냉각수를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밀집도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작은 지역 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원전 단지에 이렇게 많은 원전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 고리만 해도 지금 거의 10개의 원전이 한 지역에 이렇게 오글오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르노빌 사태에서처럼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원전이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랄지, 가령 여기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모든 원전이 다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는 대체로 원전 장소하고 대도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00km 이상씩 떨어져 있어요. 체르노빌만 해도 키예프하고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0km 반경 내에 100만 이상의 거대 도시가 존재를 합니다. 가령 여기 고리에서 부산은 뭐 30km밖에 안 됩니다. 제가 1986년에 처음으로 제 직장 가지자마자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출장을 갔어요. 우리가 판 장비가 있어서. 근데 그때 왜 놀랐냐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해운대에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이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이름 보고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고리, 월성, 뭐 한울, 한빛, 영광은 뭐 이름을 너무 잘하니까 이름 바꿨어요. 한울로, 한빛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만 들으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위치를 보면은 여기 월성은 경주하고 정확하게 울산 사이에 있고 포항도 가까이 있습니다. 대구도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밀집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전 용량추인데, 원래 계획은 원전을 계속 짓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8차 계획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후보 모두가 탈원전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2년까지는 원전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전 수준이 되는 게 2026년이 돼야만이 지금 원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이 완전히 폐쇄되려면 앞으로도 한 65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짓는 원전 수명이 60년입니다. 그래서 그 원전이 다 짓고 나면 앞으로 한 4, 5년 후에 다 짓게 될 텐데 65년이 지나야 원전이 이제 폐쇄되는 거예요. 이건 탈원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 정책, 미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을 다하면 폐쇄를 합니다. 수명이 다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면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전의 위험이 뭐가 있는지 알까요? 원전은 보통 안전과 보안은 틀립니다. 세이프티하고 시큐리티는 틀리는데, 안전은, 첫 번째 안전은 원전 사고에 의해서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사성 폐기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불이 났다든가, 화재, 뭐 지진 나서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안전사고라고 그러고, 보안사고는 이건 9.11 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가령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그 테러 집단들이 실은 제일 먼저 고려한 게 원전이었어요. 원전을 공격하자. 근데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는 그 비행기가 폭발할 경우는 그 경락고가 견디지 못하게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경락고를 부쉈다면 이제 미국 뉴욕주 전체가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WTC를 선택한 이유는 WTC가 더 상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WTC를 선택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해서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핵물질 확산이 있어요. 가령 우리 월성에 있는 핵물질들을 누군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로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테러 집단이 핵물질을 훔쳐요. 그래서 폭탄에다 섞어서 터뜨리면 그 폭탄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폭탄에서 나온 방사선 물질 때문에 그 일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미국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안전도 있지만 보안 문제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테러 집단한테 안 뺏기고 수만 년을 이렇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보안의 원리는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안전해야 돼요. 가령 화력발전소가 폭발이 났다 하더라도 그 일대만 잠깐 이렇게 터지고 말죠.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니까요. 안에가 이렇게 다 장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연료가 장입되면 거의 3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잠재적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화력발전소는 그냥 연료를 그때 발전할 때만 주입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안전한 거죠. 근데 원자력 발전은 일단 수동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걸 보통 능동적 안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령 테라지 원자폭탄이 와서 원자력 발전소를 강탈을 하게 되면 원전 사고가 나겠죠. 근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가 군인 몇 명 데리고 컨트롤룸을 장악해서 원자력 발전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작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의 문제는 이제 후쿠시마는 그렇게 큰 지진과 해일이 동시에 올지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진은 예측을 했습니다. 9 이상의 지진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고 나기 1년 전에 이미 9 이상을 견딜 수 있게끔 원자력 발전소를 업그레이드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지진이 와도 실은 비상전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해일이 같이 올 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해일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전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 한계를 주면은 그 설계 한계 안에서 잘 작동하게 되면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화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일본에서. 그래서 그만큼 원전 사고 방지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의 사고 확률인데요. 원전의 스펙을 보면 사고 확률이 10-4승 per 리액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전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만 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만 년에 한 번. 원전 하나에 대한 사고 확률은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이 다 이 확률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500기 원전이 가동될 경우는 20년 만에 한 번씩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IPC처럼 이게 500기가 아니라 뭐 10,000기 정도 이렇게 전 세계로 깔아야 된다고 그러면 사고 확률이 뭐 1년에 한 번씩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동일 확률일 때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사고 날 확률이 커집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예측된 숫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1970년부터 49년간 3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치보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50년에 3번이니까. 근데 원자로만 따지면 스리마일에서 1기, 체르노빌에서 1기, 후쿠시마에서 3기, 6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6기로 보면은 이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 그 사고가 미국, 소련, 일본에서 났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순입니다. 1, 2, 3위예요. 그 나라가. 공교롭게 1, 2, 3위에서 났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사고가 우리나라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굉장히 많고 노후화된 원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근본적으로 핵 연료에서 핵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연료들은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쓰레기가 훨씬 작잖아요. 뭐 석탄은 떼면 쟤밖에 안 나오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들어간 물질보다 나온 물질이 10,000배 이상 위험합니다. 우라늄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방사능 물질이 핵 다발 안에만 존재하게끔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컨테인먼트가 그걸 지르코늄 피복을 하는 거예요. 지르코늄 피복을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지르코늄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뭐 기체상이랄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고체상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컨테인먼트고, 두 번째는 그게 빠져나도 이 반응 용기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심이 약간 녹았다 그러면 이걸 봉쇄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식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노심이 한번 녹으면 이 10조 지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쓰레기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 번째는 여기에 누출되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경락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동결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컨테인먼트를 다 뚫고 그 사고가 난 거죠. 체르노빌하고 그 어디는 후쿠시마는. 그러니까 이제 안전 신호가 붕괴된 거죠. 그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 벼락 맞을 확률보다 작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벼락 많이 맞잖아요. 나는 안 맞지만 누군가는 벼락을 많이 맞아 죽습니다. 그것처럼 원전도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9.11 테러로 원자력 발전소가 테러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태양의 해결료가 테러 집단에서 절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원전을 더 이상 안 짓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들이 원전 부산인 플루토늄으로 원자폭탄 제조했거나 제조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원전이 퇴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연료 내에 있는 거예요. 연료 내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방사성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뭔가 연구 처분을 해서 안전한 곳에 놔둬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경수로의 해결료는 기체로 있는 기체로 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세라늄으로 바꿉니다. 세라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산화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소결시켜서 이 연료봉 안에 집어넣습니다. 연료봉 안에 집어넣고 이 안에는 지리코민으로 코팅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한 200개 이상의 연료봉을 다발로 묶습니다. 그 다발들이 한 기당 150개 내지 210개가 들어있어요. 무지막지한 펠릿으로 하게 되면 이 조그만 펠릿들이 수십만 개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연료봉이 이 장전이 돼서 3년 동안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우라늄이 다 이게 우라늄 235가 3.5%짜리를 태우고 나면 나머지가 안 나와야 되고 우라늄만 남아야 되는데 나머지 이상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사성 원소, 핵이 분열되면서 생기는 핵 분열 생성물에서도 방사성이 많이 들어있고 우라늄보다 더 높은 그 원자번호를 갖고 있는 플루토늄이랄지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물질들이 모두 하나같이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라늄 235가 아직 남아있고 여기 있는 플루토늄도 핵 분열 물질이에요. 이걸 재처리해서 다시 해결료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재처리 국가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쓰리마일 사태 이후에 재처리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미국은 재처리 해결료를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농도가 뭐 80% 이상 되는 플루토늄을 소유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경수로에서는 플루토늄 240이 19%가 넘기 때문에 핵무기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로 핵무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주 좋은 기술로. 그랬더니 실제로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재처리를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도 재처리 금지 국가입니다. 핵무기, 플루토늄 재처리를 금지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수로, 우리 열성 있는 중수로는 사용용 해결료에서 아주 고품질의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월성 원자로 사용용 해결료를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재처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농축우라늄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놓은 유산이죠. 우리가 앞으로 수십만 년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가 짊어지고 할 짐입니다. 이 중수로 해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적군한테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건가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쪽 핵분열 생성물들은 원자 폭탄에서만 발생하고 원자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이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낮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한 300년쯤 지나면 뭐 대충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쪽 물질들은 반감기가 뭐 수천만 년이에요. 수천 년이에요. 이건 24,000년이죠, 이것은. 그렇게 돼서 10만 년 정도가 돼야만이 자연 방사선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인류가 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지금 4, 5천 년밖에 안 됐잖아요. 산업혁명을 한 지가 200년밖에 안 됐고. 근데 이걸 우리 후손들이 10만 년 동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주기율표를 넣었습니다. 납 이상의 물질들은 전부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납,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우라늄값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납 이상의 물질들은 결국은 붕괴를 해서 납으로 다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라듐이나 라돈이 생성되는 거죠. 요즘 라돈가스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라돈가스 방사성. 근데 그 라돈가스는 지구 암석에 있는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납으로 변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것도 많이 발생시키지만 이 이상의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고독성의 방사선 물질들, 새로운 원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한 지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 해결료가 있는데 경수로에서는 해마다 한 20톤 정도의 사용 해결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 세계 500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용 해결료가 나오겠어요. 그 중에 습식 보관량이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 물에다 담가놓은 계속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혀야 되니까 물에다 담가놓은 그 사용 해결료가 18만 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 바깥에다 건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통에다 밀폐시켜 집어넣어서 그게 한 5만 7천 톤 정도가 있고 일본들은 재처리를 해서 재처리한 양이 한 12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 수천 미터 밑에 안전된 안반 안에 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폴트라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없는 곳에 연구처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연구처분장을 만든 곳이 한 곳도 없고 지금 유일하게 핀란드에서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되죠. 핀란드에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 원자력 발전소,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안에 보관하거나 그냥 야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후손들이 계속 짊어지고 갈 짐이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1940년대 미국에서 이미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이게 금지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금지됐기 때문에 파이렉스라고 건식 열공정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돈 억수로 들여서 개발하고 있어요. 이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들어간 돈만 아마 1조 원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미국이 이 습식 처리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습식은 이게 아주 쉬운 공법입니다. 금속을 추출하는 공법은 엄청 쉬운, 정령 기술이 엄청 쉬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 해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만 추출을 해서 다시 연료를 씁니다. 그걸 목수라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한 번밖에 재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산된 사용 해결료는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구히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고속 정식로입니다. 고속 중성자 정식로입니다. 거기서 영구히 태울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제가 좀씩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가장 그 안전하고 기술이 뛰어나다는 미국에서 이 원자력 사고가 최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쓰리마일 사고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 사고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콘센트리다 플래셔라고 그래갖고 이 2차 측, 여기 2차 측의 물이 증류수에 가깝게 깨끗해야 돼요. 이온들이 섞이면 안 되는데 그걸 걸러주는 거를 콘덴세이트 폴리셔라고 하는데 그중 8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막혔어요. 근데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꺼내는 과정에서 2차적 냉각수 펌프들이 작동이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펌프가 중지되니까 1차 측에 열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비상정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상정지가 되고 나면 여기에 비상으로 쿨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못 가니까 여기 바로 이 안에를 쿨링하는 비상 냉각 장치가 있는데 그걸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전에 꺼놨어요. 그래서 8분 후에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규정 위반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 조절 장치가 작동을 해서 이게 이제 압력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압력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이게 다시 잠겨야 되는데 안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열렸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냉각제가 다 소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펌프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펌프가 돌았어요.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증기가 많았기 때문에 물이 돌아야 될 펌프에 증기가 돌기 때문에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다시 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냉각수 온도가, 여기 노심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노심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와서 이제 정상화 시켜서 이제 이건 이제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에서 이제 배워야 할 교훈들은 이제 사소한 실수들, 그다음에 규정 위반, 설계 오류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 이 원자력 발전소에도.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만이 뭐가 잘못된지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3시간 만에 미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규제위원회에서 여기를 현장에 출동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대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시간 만에 백악관에서 이미 알고 대응 조치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큰 사고 없이, 이게 터지는 사고 없이 어쨌든 노심이 높고 그 다음에 방사성이 조금 노출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사고는 수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일단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일단 1차 깨졌어요. 그 다음에 쓰리마일 주변 주민들이 피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습되는 과정에서 이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나 이 쓰리마일 원전 엔지니어들이 퇴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료주의적인 습성 때문에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원전이 이제 쇠퇴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근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원전은 전원이 끊기면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체르노빌 원전은 비상 디젤 발전기가 60초 내지 75초 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분 동안 모든 전원이 소실되는 거죠.
그게 원래 설계 오류였어요. 근데 그냥 진공됐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멈춰도 터빈이 계속 돌잖아요. 그 터빈이 도는 잔류 전기로 그 60초 내지 70초를 견디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위험한 기계를 두고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3차례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원전 그 관리자가 이제 압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출력을 낮췄는데 출력을 한번 낮추면 바로 실험을 하고 출력을 완전히 낮춘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절반쯤 낮췄는데 중간에 이 시에서 전기를 계속 생산해달라. 왜냐하면 월말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 출력 동안 오랫동안 그게 머물렀어요. 한 몇 시간 동안 중간 출력 동안 유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노심에 제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제논은 중성자를 다 잡아먹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70메가와트로 낮췄는데 안 낮춰지는 거예요. 700메가와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0까지. 왜냐하면 제어봉이 작동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성자를 잡아먹는 제논이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서 그치고 완전히 정지를 시키고 0으로 만든 다음에 서서히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계속 올리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폭발할 때 출력이 정상 출력의 100배까지 올라갔어요. 100배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터져버린 거죠. 더구나 이제 체르노빌은 위에 경락 건물도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흑연들, 흑연 감속로 있기 때문에 흑연들, 전기들, 그 다음에 모든 방사선 물질이 다 노출이 됐는데 히로시마 원폭에 400배 정도의 방사선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매일 체르노빌 원전에 100배 이상의 방사선 물질이 계속 누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뚜껑을 덮었어야 돼요. 방사선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 물질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로 이제 붕소가 이제 반응을 멈추게 하니까 붕소화합물을 들이붓고 이제 CO2가 발생할 수 있는 돌로마이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누출을 막기 위해서 납과 흙, 모래들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 군인들이 진짜 영웅적으로 싸웠어요. 수십 대가.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위에서 방사선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막은 거죠. 근데 문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근데 그 물이 지하에 고여 있었는데 이 핵물질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다시 물을 만나면 전기가 되기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때 폭발이 되면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일부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 집을 버려야 되는, 소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 사람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밸브를 매뉴얼로 엽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펌프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 핵물질들이 쭉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면 그 주변에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있으면 그걸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 강물이 오염되면 그것도 한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광부들이 이제 터널을 파서 그 안에다가 엄청난 양의 액체질소를 집어넣어서 열기원을 시켜서 이제 핵물질을 식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는 그렇게 벌어졌지만 그 수습 과정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르노빌이라는 HBO에서 만든 미니 시리즈를 보면 그 과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방사능이 이렇게 유럽 전체를 이렇게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었던 모양이죠. 또 이 방향으로도 불고 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여기서 낙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제 굉장히 친한 분이
여기 독일의 그 바이에른 지방에 살고 있어요. 미넨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방사선 낙진이 있던 날 비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갑상선암이 걸렸는데 자기는 그때 낙진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후부터는 일본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게 현재 그 오염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붉은색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아직도 30년이 지나서도. 이 면적이 2,5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제주도가 한 1,8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제주도 크기가. 제주도 크기보다 큰 지역이 아직도 사람이 못 삽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이 지역이 그 대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곡창지대, 우리나라 같이 산만 있는 땅이 아니라 다 농사짓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이 30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서 생기는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손실을 다 따지면 우리 돈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복구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소련이 아마 전체 원자력 발전소를 다 짓는데 한 100조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여기에 들이고 있는 거죠. 소련이 체르노빌 사태가 더 커진 이유는 겉에 있는 경락 건물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누출된 거죠. 근데 우리 영각 한빛 사업위에서 콘크리트 공급이 1,000개가 발견됐어요. 이게 2015년, 16년 그 우리나라 그 원전 마피아들이 만든 사고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공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공검사하고 다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원자력공학 출신들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다 밀어주고 땡겨주기 위해서 1,000개가 발견돼도 하는 거죠. 이런 공국이 생기면 그런 압력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공국 중심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그 체르노빌 원전은 기본적인 출력 상승 하강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출력이 하강하고 있으면 완전히 다운시킨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올린 거예요. 우리 이번에 무자격자가 시험 출력이 25%가 넘으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되는데 18%가 돼도 정지를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5%에서 이미 임계치가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컨트롤러들을 많이 뺀 거예요. 컨트롤러들 순간적으로 빨리 빼면 그 핵연료봉에 균열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균열이 오면 그 안에가 이제 방사선 물질로 오염이 되면 그 원전은 거의 영구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청소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공국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호기가 우리가 201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상업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UAE 정부에서 발전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허가가 2021년부터는 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 데서는 문제가 있어서 다 중공화가 나오고 그러는데 외국 가면은 FM도 하게 되면 중공화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처음 공사를 시작한 UAE 원전이 2019년에도 사업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실은 뭐 설계 오류가 좀 일부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 후쿠시마 원전 종사자들의 대응이나 아니면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 보면 크게 잘못은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대응도 잘합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부 안전장치가 액티브 안전이에요. 전기가 없으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야만이 발부도 열리고 그 다음에 펌프도 작동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쓰나미가 와서 디젤 발전기를 전부 다 침수시키니까 휘상 발전기가 다 없어진 거죠. 첫 번째 9.1 진도가 오니까 일단
내진 설계를 잘 돼서 이 밑에 있던 제어봉이 잘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지진 때문에 외부 전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발전기가 작동을 했는데 50분 후에 쓰나미가 오면서 모든 전원이 다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온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할 데가 없으니까 뭐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압력이 너무 올라가니까 벤트를 시켰어요. 여기 이제 압력을 빼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이 안에서 압력이 높아서 수소가 외부로 누출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경락고입니다. 경락고 밖으로 이렇게 누출이 됐어요. 그래서 수소가 폭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호기에서는 이 부분이 깨졌어요. 깨지면서 그러니까 경락고 일부가 깨진 거죠. 2호기에서는 경락고 일부가 깨지면서 방사선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밖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오염 지도입니다. 반경 한 60km 정도까지는 안전하지 않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정도 이제는 반경 60km에도 방사선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도 한 30만 명 정도가 아마 고향을 떠나서 사고 있을 거예요. 반경 한 20km 정도에서 사람이 아직도 못 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해를, 여기를 도카이 지역이라고 하던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1원전, 2원전, 오가나와 원전, 도카이 원전, 여러 가지 원전이 많았는데 쓰나미에 의해서 완전히 침수된 게 제1 후쿠시마입니다. 근데 제2후쿠시마도 원전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디젤 발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실했죠. 근데 제2후쿠시마는 외부 전원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4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외부 전원에서 케이블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겨우 이제 노심을 냉각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2후쿠시마도 1후쿠시마처럼 원전이 다 터질 수 있었는데 가까스로 막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터졌으면 당시 그 일본의 수상이 이 도쿄 전체를 소개시키려고 했어요. 도쿄 전체를 사람들 다 딴 데 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터졌으면 도쿄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호동 높이가 다 가까스로 피한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1호기는 방호동 높이가 쓰나미보다 낮았지만 2호기는 똑같았고 이 오가나와는 1m 높았던 거예요. 도카이도 한 거의 1.5m 높고 가까스로 다 피한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터졌으면 일본 이 전체 일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겠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기존 원전은 더 이상 못 쓰겠다. 그 다음에 기존 원전도 돈을 많이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내진 설계도 올리고 이 안전시설도 많이 확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전업자 입장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사주지 않으니까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바로 차세대 경수로하고 차세대 원전입니다. 네, 차세대 원전은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차세대 경수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경수로는 피동 안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나 동력의 개입 없이도 사고가 났을 때 중력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스펙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제 피동 안전 규격을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기서 노심 용융이 되면 그전에는 그냥 콘크리트를 뚫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일부러 이제 희생 레이어를, 세크리파이스 레이어를 줍니다. 열이 높으면 여기가 뚫려요. 그래서 이 핵물질이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쪽도 세크리파이스 레어입니다. 그러면 녹으니까 옆에 있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워낙 고온이니까 웬만한 물질은 다 녹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이 여기를 자동으로 식히게끔 이 물들이 이제 붕산수 같이 반응을 없애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줄이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굉장히 많은 피동 안전 규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차세대 경수로의 스펙들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노심 용융 확률을 한 250배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이 AP1000도 9.11 사태 이후에 디자인된 거라서 후쿠시마 사태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지진은 규모 7까지밖에 설계를 못했습니다. 한국 원전 우리가 KPR 1400 뭐 수출 많이 한다고 이렇게 좋은 원전이 왜 안 팔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KPR 1400은 미국 원전의 규격보다 한 20배 정도 낮은 안전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는 10n-5 곱하기 10n-8 7승이었잖아요. 여기는 10n-5 5승입니다. 그래서 일단 AP1000보다 훨씬 낮은 스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동 안전 규격도 굉장히 적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전 세계 지금 새로운 3세대 AP1000에서 3.5세대고요. 이게 프랑스 원전입니다. EPR은. 이건 우리 원전이고, 이것은 3세대, 이건 3.5세대입니다. 체르노빌 이후에 만들어진 원전을 3세대라고 그러고, 9.11 이후에 만들어진 원전을 3.5세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원전은 이중 경락고예요. 경락고가 두 개 있어요. 여기 있고, 그 사이에 공국이 있고, 경락고 하나 더 있죠. 여기 경락고 하나 있고, 여기 경락고 하나 더 있습니다. KPL 1400 경락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한국급 원전을 이렇게 이볼빙 시켜서 약간 진화시켜서 만든 거고, 이 두 개는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보시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많은 그 안전 규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이, 프랑스 아레바 EPR이고, 그 다음이 우리 겁니다. 마지막 이 스펙을 보면, 이 노심 용융 확률이 프랑스께 우리보다 10배 좋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보다 한 20배 정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유럽이나 이런 데 안 팔리는 이유는 스펙이 나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 살 때 스펙을 주고 스펙을 통과 못하면 가게 아무리 사도 안 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이 이것도 설비이기 때문에 스펙이 낮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원전들이 러시아 원전이나 아니면 중국의 원전들입니다. 싸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안 사고 주로 제3세계 중심으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규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수명은 60년이고 전기 용량은 AP1400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KPR 1400은 이전 원전보다 건설가가 한 2배 정도 더 듭니다. 2배 정도 더 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 설계 수명 늘리고 전기 용량 늘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AP1000은 40년에 1기가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 데 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전이 결정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안전 규격을 높인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전장치 많이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유럽과 미국이 원전을 안 지으니까 이제 미국 원전회사하고 프랑스 원전회사들이 중국의 기술 공유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중국에도 팔아먹겠다. 그래서 중국에 최초로 설비를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EPR이나
AP나. 건설비 계획은 한 6조 정도, 이것은 4조 정도밖에 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건설비가 8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원래는 5년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여기 10년도 넘게 걸렸죠. 그래서 중국도 원전 그 건설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10년이 10조 걸리면 이 기회비용도 너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자체적으로 AP1000을 만들었는데 짓다가 포기했고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전체 총 건설 연수가 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완공되고 나서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AP1400이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이 되죠. 바라카에. 201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18년에 1호기 준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는 보통 4년에서 5년에 준공을 하거든요. 조금 1년 더 걸린 거죠. 근데 1호기 경락 건물에서 공국이 발생해서 UAE 정부에서 사용 승인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 그 사용 승인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4기를 200억 달러의 수주를 받았는데 이렇게 10년쯤 가면 이 적자가 나는 거죠. 재밌는 건 이제 이 AP1000도 지진 스펙은 규모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지진 스펙을 향상시키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기를 건설하는데 50조 원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원전을 이렇게 지금 스펙보다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사회공해 해결료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핵확산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원전을 좀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이번에 짓기로 하기한 신고리 5, 6호기도 한 6조 정도 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7조 이상 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처럼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민이랄지 시민이랄지 엄격한 감시하에서 이 사용 승인을 받고 터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1년 동안 원전을 가동을 못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수천억이 깨집니다. 한 5, 6천억의 기회비용이 깨지는 거예요. 건설비도 더 들고. 그래서 우리도 한 7, 8조 정도 들 거라고 봅니다. 7, 8조 든 10년 거쳐서 7, 8조의 돈을 들여서 원전을 하게 되면 채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이렇게 뭐 초고온 가스로 소듐 냉각 고성도 물로 식히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가스로 식히든지 아니면 고체로 식히든지 고체를 용융시켜서 식히든지 이건 상변화가 없잖아요. 상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었고요. 특히 고성로는 기존 사용용 핵연료를 소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각광을 받다가 또 토륨 용융용 고성로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료 자체가 액체 상태에서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토륨 원자로에다가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사선 가속기는 지금 만든 가속기 최대 출력보다 100배가 넘는 출력의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속기를 개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대량 생산되다 한다라도 가속기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채산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원자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자로의 위험이 연료 핵확산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주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최초의 원자로하고 플루토늄 상상이나 원자로하고 체르노빌 원자로가 가장 위험한 원자로입니다. 흑연 감속로로.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중순로와 가압 경수로도 있는데 가압 중순로는 핵확산 염려가 너무 크죠.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압 경수로가 이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죠. 그 측면에서는. 사고 리스크는 똑같은데. 초고온 가스로나들은 부터는 뭐 상당히 안정된 가스로인데 초고온 가스로는 문제가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고요. 발전을 많이 못하니까 이제 이런 액체 냉각 금속 냉각 고속로들은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안전한 원자로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차세대 원전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하는 차세대 원전들이 최초로 상용화된 게 2030년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10몇 년을 기다려야만이 그것도 열심히 잘 개발해야만이 2030년에 되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믿고 기다리다가는 기후변화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50년 개발된 이 경수로를 무려 2100년까지 사용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자력 업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경수로 때문에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 경수로를 2000년 100까지 쓴다는 계획들을 용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원자력 가격이 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게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지금 원자력 가격이 싼 이유는 우리 원자력 발전을 전부 다 1조에서 3조 사이에 지었습니다. 여기 KPR 1400 나오기 전에는 그 싸게 지어진 원자력 때문에 지금 싼 거예요. 근데 그 원자력 다 폐쇄되고 지금 KPR 1400 7조 8조 들이면 원자력 가격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는 싸지 않다는 얘기죠. 절대 원자력이. 우리가 싸다고 느끼는 것은 싸게 지어진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싸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CO2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만 보고 그 발전소의 수명 내에서만 봤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수명이 지나면 폐쇄를 하고 이 디커미셔닝을 해서 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원전이 또 문제는 뭐냐면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아까 1기가의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3기가의 열을 발생시키고 2기가의 열을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그러면 이미 열을 발생시키는 게 지구가 더워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증기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수증기도 온실가스입니다. 수증기가 CO2보다 훨씬 높은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에 만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면 거기서 온실가스 효과가 무시할 수 없는 온실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100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8에서 178g이 됩니다. 100년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지붕이나 태양광은 처음 설치할 때는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철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명 내 25년 수명 내에서는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농촌에 설치한 태양광을 25년 후에 끝나냐?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을 그대로 놔두고 효율 좋은 파넬 장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100년을 따지면은 CO2 생산량이, CO2 발생량이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하면 다 재사용하니까.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의 시설들은 후손을 위한 선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다시 발전하면 되니까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모든 게 다 후송을 위한 짐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있죠. 그 다음에 해치해야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전기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CO2 발생량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관점에서 우리가 2100년이든 2050년이든 관점에서 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석탄이 쌀까요? 일단 석탄은 아까쯤 얘기한 청정도하고 안전성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은 탄소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지금 비용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각국에서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탄소 1톤당 150불 정도의 탄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출권 거래에 의해서 탄소 1톤당 20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전 세계 계산상으로는 탄소 1톤당 250불 정도의 돈을 부과를 해야만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는 비용도 높고 청정도 낮고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전기차가 되면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차로 충전하는 비용이 이 휘발유보다 6배가 쌉니다. 그래서 하루당 이동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만족도가 돈이 적게 든다. 가스는 지금은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도 탄소는 어쨌든 석탄의 절반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탄소 매립 때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은 청정도는 100년 단위로 보면은 중간쯤 되죠. 근데 안정성은 안 좋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안전한 원전이라도 원자폭탄 맞으면 다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높아지고 있죠. 건설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더 이상 원전 안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1kWh당 7센트가 되는데 태양광이 거기가 사막이니까 2 내지 3센트밖에 안 드는 거예요. 발전 비용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아까 이거 다 좋다고 했는데 비용이, 그 다음에 청정도도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 시설들은 100년 이상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발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락 속도가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한 몇 년 전에도 200원대, 300원대였다가 지금 150원, 60원 쪽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가스 발전소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없어지니까. 발전소를 지으면 30년, 40년 써야 되는데 10년 지나서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아마 강연을 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